알릴레오 알릴레오 유. 안녕하세요. 유시민의 알릴레오 48번째 방송 오늘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핵심만 짚어주실 두 분을 정말 엄선해서 모셨습니다. 정태호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거 저기 마이크에 입 안 대도 돼요. 편하게 하세요. 네. 왜 이렇게 촌스럽게 아마추어처럼. 지난번 나왔을 때 좀 안 좋아가지고.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시다는. 오늘 두 번째 출연하시는 이제 호칭을 그냥 정수석이라고 부를게요. 예. 네. 그 뒤로 뭐 정당 활동은 지금 관악을인가요? 예, 관악을 지역입니다. 거기가 예전에 제가 놀 때는 그 신림 본동에서 13동까지인가 해서 1동, 2동, 3동, 4동, 13동까지 갔는데 지금은 동 이름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동명을 다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통폐합돼서 10개 동, 관악을 지역은 10개 동이고 이름이 다 다릅니다. 대학동, 뭐 삼성동. 지금 이제 지역위원장이세요? 아니요,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은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 다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책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정수석으로 네.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으로 한번 수석은 영원한 수석이니까. 네. 저는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시니까 30초 자기소개. 30초요? 예, 제가 이제 그 관악을 지역에서 예비후보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저는 광주형 일자리 정말 이거는 뭐 남들이 아니 모두가 실현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건데 그 이룬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 추진의 경험 능력을 가지고 관악구 통째로 바꾸자 해서 이제 열심히 관악을 누비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최백은 교수님 처음 뵀는데 꼭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은 2018년이 고용지표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네. 그러면서 2019년 작년 이맘때 여기 나오셨을 때 네. 그때 되게 안 좋을 때였어요. 제가 그때 나와가지고 2019년 상반기 때 반드시 좋아진다. 그리고 20만 명 이상 넘어간다고 제가 그때 제가 뭐 장담을 했는데 실제로 올해 이제 30만 명이 넘었었단 말이에요. 우리 정부 정책이 저는 이제 뭐 초반을 지나면서 성과를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일자리가 지금 되게 연구기관들이 보는 게 예측하는 게 10만에서 15만 사이 정도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는 좀 어렵지만 하반기 쪽으로는 이제 상당히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저희들의 이제 정책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과를 보이면은 그 이상의 결과도 저는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 말씀드리는 건 나중에 얘기하고 최백은 교수님한테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2018년 그런 일이 있고 막 고용 참사 얘기가 많았는데 2019년도에 이제 상황이 좋아지는데 이거를 뭔가 명쾌하게 분석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이제 일자리 수석으로서 언론인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정부가 자기 일을 자랑하면은 자화자찬이라고 자화자찬이라고 무시해 주질 않는다. 근데 역시 교수님이 얘기를 하면은 뭔가 객관적이고 신뢰감이 가는 거죠. 그때 이제 명쾌하게 분석해가지고 발표해 글을 써주시니까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게 정부 정책이 뭔가 성과를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저보고 야 최백은 교수 좀 못하냐? 제가 폰이 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뵐 줄은 비하인드 스토리네요. 감사합니다. 그 쟁점이 되는 얘기를 이미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역시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니까 뭐 이 신뢰감이 훨씬 더 높은데 제가 얘기하면 얼마나 이렇게 신뢰감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제가 딱 만들어 왔어요. 준비 많이 하셨네요. 역시 오늘. 요새는 좀 서운한 게 언론이 좀 서운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018년 때 그렇게 고용 참사 얘기하더니 2019년에 실적이 좀 좋아지니까 아예 고용 문제는 보도를 안 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그래서 관심의 대상이 되니까.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취업자 수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작년 8월 달, 7월 달, 2018년 빨간색이 2019년인데 7월 달 보면은 5천 명, 2018년 7월은 그다음에 2018년 8월은 3천 명으로 줄었어요. 근데 이게 2019년 때는 7월 달이 30만 명이 되고 그다음에 8월 달이 45만 명이 됐어요. 이것만 비교해 보더라도 2019년도에 일자리가 취업자 숫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가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또 말하면 작년에 워낙 기저효과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그래서 거품이 낀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도 기저효과를 10만 정도로 보통 잡거든요. 네. 그렇게 하더라도
많이 20만 증가한 명 이상이 거죠. 나오는 거죠. 예. 제가 이게 재미난 얘기가 대통령 그 2주년 그 기자회견 할 때 대통령께 20만 정도가 2019년 취업자 수 증가가 예상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신년 기자회견 때요. 그렇죠. 작년에 예. 나가서 이제 대통령께서 그 기자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다음 날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큰 소리 친다고. 대통령이 뭔 근거로 왜냐하면 그때 모든 그 연구기관에서 10만에서 15만 정도를 예상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나와가지고 20만이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아직도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안이하게 본다. 정신 못 차렸다. 뭐. 별별 그 공격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2019년에 51만 6천 명. 51만까지 가버렸잖아요. 그때 제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작년 와가지고 2019년 가면은 상반기부터 제가 정책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그 작년 초에 여기 나오셔가지고 네. 그 이제 그때 말로 올 연말 가면 정책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대통령께서도 늘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게 취업자 수가 그렇게 나타났는데 그럼 고용률을 보자라는 거죠. 아까 최 교수님이 2018년에 취업자 수 증가가 이렇게 형편없이 낮았지만은 고용률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나 2019년은 그 고용률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언론에서도 이 부분은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역대 최고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할 정도거든요. 역대급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2018년에 어려운 시기였는데 사실은 우리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본격 추진이 되기 시작한 게 2018년부터입니다. 2017년도에 취임하고 나서 예산 반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8년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 성과가 2019년에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은 아까 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이제 반전의 계기가 이제 생긴 거죠. 2019년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제 양적으로는 이거 누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 경제가 망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그 이제 계속 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공격해 온 일부 보수 정당이나 보수 언론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뭐 올해 일자리 증가 20만 개는 한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정신 못 차렸다고 욕했는데 지금 저렇게 51만 6천 개가 되고 보니 자기들 말이 다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트집거리를 찾잖아요. 그래서 뭐 외화 내빈이다. 아니 뭐 고용률 높고 일자리 증가 폭은 높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이다. 이런 류의 지적이 많더라고. 주변 안 그래요? 예, 아니, 어떠셨어요 보면서? 제가 안 그래도 오늘 방송 오기 전에 네. 몇 가지 유튜브 찾아보고 했더니 뭐 JTBC나 여러 언론에서 이게 정부 돈 풀어서 생긴 일자리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가 약간 허수라는 식으로 꼭 집어서 60대 이상 분들한테 2-3시간 정도 그냥 뭐 약간 놀이터에서 애들 안전을 지키거나 약간 뭐 옛날 같으면 잔디 뽑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일자리 단기 일자리죠. 말하자면 정부 돈으로 제공해서 생긴 숫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취업자 수가 그만큼 늘었다는 걸 그래서 국민들이 체감을 못한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아니, 나오는 기다리세요. 교수님이 먼저 하시고 아니 죄송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깊을까 그런데 이해를 하지만 진짜 억울해. 저희는 충분히 말씀할 기회를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우리 정수석께서 좀 보충해 주시죠. 그 대개 이제 그 우리 고용률 또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해서 이제 딴지를 거는 그 뭐랄까 지점이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세금으로 만든다. 한 4가지 되겠는데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만 만든다. 또 하나는 알바 쪼개기 한다. 그다음에 요새 이제 이것도 뭐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40대 고용률. 예. 실제로 이제 노인 일자리만 늘고 있냐를 좀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전년도 대비 해봤자 10만 개 정도, 13만 개 정도 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2월 달에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었으면 그럼 40만 개는 어디서 늘었냐.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노인 일자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아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15세에서 64세의 고용률이 늘어나고 있다. 역대 최고잖아요. 그럼 거기서 뭔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40대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또 준비 많이 해오셨네. 현직 계실 때보다 나아. 이거라고 역시 시장에 나오시니까 야 이제 역시 시장이 역시 경쟁력이 무서워요.
제가 이제 나오니까 강연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제가 이제 고용의 쌍두마차라 그래요. 실제로 이제 고용이 많이 늘어난 데가 어디냐면은 보건사회복지 이게 사회 서비스 일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분야예요. 이쪽이 대개 어디냐면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고요. 요새 그래도 정부 정책 중에서 성공적이라고 보는 게 제2벤처붐 정책이잖아요. 네. 그리고 신규 법인들이 10만 개 이상씩 늘어나잖아요. 자, 이게 지금 작년 12월 말 2019년 전체를 기준이에요. 예, 그 51만 6천 명 증가한 중에서 네. 지금 보건사회복지 쪽은 문재인 케어 관련이나 뭐 그렇죠, 장로인 그렇죠. 장교양 보험이라든가 뭐 찾아가는 서비스라든가 다 해서 16만 개가 늘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와 정보통신업 분야에서 8만 3천 개 늘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늘어나는 쪽을 보면은 사회서비스 쪽은 정부 재정과 관계된 부분이 있지만은 이쪽 부분은 정부의 민간 영역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의 고용을 견인해 주니까 15, 64세의 고용률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숙박, 음식업, 농림업, 예술, 스포츠, 교육 서비스 그 순으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이걸로 놓고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 64의 고용률이 올라간다라는 것이 노인 일자리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는 거고 내용을 보더라도 사회서비스와 이 과학기술 전문 이런 쪽이 또 정보통신 쪽이 집중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요거는 내용상으로도 민간 쪽에서의 일자리 증가가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다. 숫자적으로는 그 20대 일자리가 늘었다라고 분명히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근데 사실은 20대 일자리 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질적으로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40대 일자리에 지금 이제 교수님 감소가. 말씀 주신 게 사실은 이게 되게 장기적인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를 대통령도 며칠 전에 예. 40대 고용률 문제 때문에 무슨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영업만 하더라도 보면은 제가 그 일자리 수석할 때 분석을 해보면은 매년 5만 명 정도가 줄어드는 예. 거예요. 5만 명이나요? 네. 아이고.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게 경기적인 문제하고 연결되면서 더 좀 빠르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예를 들면은 이제 오프라인의 매장은 지금 매출들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고 온라인 쪽 특히 이제 모바일 쪽의 매출이 1년 한 20%씩 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미국의 시얼스라는 그 유명한 백화점 있잖아요. 그 사람 파산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마트 등등 이 그 소위 대형 쇼핑몰들이 지금 매출이 감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 온라인 쇼핑몰들을 다 같이 하죠. 지금.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는 이게 이제 소비 패턴의 변화죠. 그래서 이 자영업 쪽에서 구조조정이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자영업 성장 혁신 정책이라는 걸 자영업자들하고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여하튼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 아까 근데 이것들이 이게 무슨 좌파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 내재되어 왔던 이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이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제조업 르네상스 이거를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산자부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죠. 자, 현재 일자리 상황에 대한 진단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작은 거 마이너한 거 한두 가지만 더 하면 되는데 그 전에 그거를 하기 전에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통 고용 상황은 성장률에 좌우된다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그 관념이에요. 실질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생산이 많이 됐다는 뜻이니까 생산이 많이 됐다면 고용도 늘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하죠.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아주 예전에는 두 자릿수 퍼센트 포인트로 성장도 했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5%, 그다음에 뭐 이명박 정부 때는 3%대, 뭐 이렇게 박근혜 정부 때는 뭐 2%대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2018년도에는 성장률은 괜찮았는데 고용 상황은 아주 나빴고 작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2%에 그쳤다고 해서 경제 폭망론, 경제 파탄론이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 쪽에서 막 나팔을 불어왔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아니 경제 성장률이 2%밖에 안 됐는데 왜 일자리는 51만 6천 개가 늘고 고용률은 왜 최고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 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한번 그 이제 일자리 질에 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건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그 일자리는 늘어나는 이 현상 그 부분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똑같은 입장인데요. 뭐냐면은 우리가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민간 소비의 비중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성장률을 지금 우리 정부 들어와서 유지하는 거는 그래도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민간 소비가 뒷받침을 해 주니까 그 정도 성장률이 나오는 거. 실제로 OECD 국가 중에서 그 3050 클럽에서 우리 성장률이 한 두 번째 정도 되잖아요. 미국 빼고는 제일 높은 거거든요. 좀 규모가 큰 네. 이제 고소득 국가 중에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등 상당히 정도 우리가 했다.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자리 질과 관련해서 보통 이제 공격들을 많이 받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일자리 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죠. 하나는 상용직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 그게 이제 30만 명 이상씩 계속 이제 고용보험 가입자들. 그렇죠. 아니 상용직. 1년 1년 이상 고용되고 계약이 있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이건 장기적으로 고용되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보험 가입자들이 또 상용직이 50만 가까이 늘어나고 그 고용보험이 30만 이상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이제 그거는 일자리가 상당히 안정되고 있다라는 이 통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이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알바 쪽에 단시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청년들 특히 예를 들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한번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고용연구원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단시간 노동이 많이 늘어난 쪽이 이 업종을 보면은 도소매업이 아니에요. 다른 쪽에서 많이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서비스 이런 쪽에서 늘어났는데 그리고 또 연령대로 보면은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파트타임 잡으로. 그래서 그게 꼭 그 청년들에서 이게 뭐 일자리 고용의 질이 떨어졌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 비판하는 거는 통계적으로 보면 그게 잘 안 잡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성장률 자체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를 생각한다면 이 정책 기조를 계속 가져가야 한다는 저 개인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정책 방향은 옳다. 그리고 성과가 나오고 있다. 다만 그러나 국민들의 지금 삶은 팍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안 맞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줘야 되고 희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표가 좋은 지표가 있다라는 걸 계속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이게 정확한 방향이니까 이렇게 가면은 성과가 나온다는 걸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런 거고 그러나 이제 메시지는 힘들지만 함께 갑시다.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좋습니다. 지금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문대 졸 이상 비경제 활동 인구가 380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3.8%나 증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인데 비경제 활동, 그러니까 활동을 하지 않는 경제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00년에 통계가 집계되기 이후부터 해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률도 오르고 취업자 수도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고학력 인구들이 계속 경제 활동하지 않는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경제 폭망론의 근거로 쓰이더라고요. 또 일본 그렇죠. 보도를 어제 오늘 학력 보니까. 인플레만 있고 망했다. 제가 일자리 수석이 있을 때 실업자가 뭐 100만 명 이상이 늘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뭐 대학 졸업자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숫자가 늘어난 만큼 대학 졸업자들이 계속 더 늘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지만 95 대신 경성제국대학 졸업자께서 지금 경제활동 안 하고 계신 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마치 이 경제가 무슨 폭망하거나 그건 참사의 문제로 이게 둔갑돼 버리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여기서도 또 하나가 그 기사도 저도 봤는데 그 기사 중에 또 하나 왜곡된 현상이 뭐가 있냐면은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었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늘었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비율 증가로. 그런데 그것도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활동 인구는 줄고 비율이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께서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아직도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실업자로 또 잡힙니다. 그렇죠. 뭐 실업자 아니면 비경제 활동인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구직자 뭐 이렇게 이제 구직 단념자로 잡혀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비경제 활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데 마치 이제 경제가 안 좋아 가지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또 이제 기사가 현실을 이렇게 왜곡시켜 버려요. 여하튼 우리가 지금 뭐 일자리 뭐 정책 성공했다 막 이렇게 뭐 자화자찬 하고 싶지만 최소한 양보해서라도 네. 그래도 잘 선방하고 있다. 네. 이걸 좀 얘기하고 싶은 내가 거죠.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고 실제로 저는 이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어요.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도 보면은 2017년에 우리가 집권했을 때 9.2%였어요. 그런데 지금 7.3%로 떨어졌어요. 2019년 때. 그러니까 이게 9.2에서 7.3% 떨어졌다는 거는 2% 줄인다는 게 2%포인트는 굉장히 큰 거죠. 네, 큰 건데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됐냐를 보면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내가 질문 하나 던져드릴게. 그럼 대답하시기 더 좋을 것 같아. 그 작년도 연말 기준 고용 지표를 보니까 60세 이상 일자리 많이 증가했고요. 20대도 많이 증가했어요. 그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장려금 제도를 포함해서 정부에서 엄청 노력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고령자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정부가 엄청 노력했어요. 그런 영향이 나타난 거죠. 나타난 건데 야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드는 거지 정부가 왜 나서서 그래. 정부가 세금 퍼부어서 그렇게 그냥 통계 분식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 주장에 대한 저의 답은 있지만 우선 정수석이 한번 답해 보세요.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청년 일자리 얘기하면서 그 청년 일자리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라는 걸 소개한 적이 하고 있었어요. 효과 날 겁니다. 그렇게 네, 얘기했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 그랬잖아요. 그게 그 핵심적인 두 개의 정책이 있어요. 하나는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게 있어요.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는 거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현재 상태에서 한 명만 더 고용하면은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고 내일 채용 공제는 2년 내지 3년 정도 일하면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 줍니다. 예, 자산 형성을 네.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 측면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취직을 하려는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특히 중소기업에 네. 많이 취직하는. 그런데 이게 예. 한 8월 9월 달 가면 돈이 다 떨어져 버려요. 엄청 인기가 좋은 거죠. 실제로 그래서 보니까 이걸 통해서 청년들이 취직하는 그 숫자가 이게 1년에 뭐 8만 10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어떤 현상도 나타나냐면 보통 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취직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네. 보통 11개월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을 보니까 한 5개월 만에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청년들을 위한 특단의 일자리 정책이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로 청년의 고용률도 올라가고 실업률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아니 뭐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아니, 시장이 잘 만들면 정부가 안 해도 되지. 당연하죠. 시장에서 안 만들어지니까 정부에서 나서 가지고 그 민생을 안정시키고 북돋우기 위해서 청년들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쓰고 고령자 일자리 취업 기회를 늘리는 정책을 썼어 이렇게 나온 건데 칭찬은 못할 망정. 야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들어져야 정상인데 니들은 비정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도대체가. 그게 우리 정부의 초기로 돌아가서 대선 때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그때 공공형 일자리 81만 개를 얘기하니까는 막 난리가 다 났잖아요. 비웃었죠. 다 예. 비웃었잖아요. 그때 어떤 분석에서 그 얘기가 나왔냐면은 향후 5년 정도 기간 동안에는 민간에서 일자리 나오기가 쉽지 않다. 이 경제 전반적인 추세를 성장률이나 국제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지금은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공공형 일자리를 얘기를 했던 거고 정부의 재정이 과감하게 투자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새빨갛게 까먹고 계속 민간에서 일자리만 만들어내야 된다고 되지도 않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좌파 정권이다 네. 퍼준다라고 하면서 제가 어떤 가짜 뉴스까지 봤냐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을 일부러 올리고 있는데 그게 세금 거두려고 그런다. 다 퍼주려고 그런 가짜 뉴스가 저 카카오톡에 막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자리 정책을 쓰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정말 엉망됐죠. 정말 엉망이 되고 정말 진짜 고용 참사가 일어날 뻔했던 정확한 거예요. 분석에 기반한 정책이군요. 그럼요. 우리 정부만 특별히 무슨 뭐 좌파 정부라서 뭐 퍼주려고 복지 정책 펴갖고 선심성으로 펴오들려고 하는 정책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정부가 일자리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네요. 실제로 그 제가 다녀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노인 일자리 막 만들고 그러니까 노인 표 얻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런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최고고 또 자살률도 최고잖아요. 그 다 이유가 뭐냐면 이
돈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소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같은 데 가보면은 어르신들 만나면은 이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정말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 자존감을 심어준대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정책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분야가 이제 보건복지 분야하고 그다음에 그 노인 고용 정책 여기 또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네. 정수성님께서도 뭐 마지막으로 네. 우리 정부가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세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뭐 수석으로 있을 때 가졌던 이제 전략인데 하나는 일자리가 나는 부분에 가속도를 붙이는 게 하나 있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에 잘 방어를 하는 게 있고 그 브레이크를 달아줘요. 예. 또 하나는 이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확산. 안 그래도 그 세 번째 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그때 그 수석 계실 때 광주형 일자리를 그때는 아직 완결되기 전이었어요. 여기 나오셨을 때. 네. 그 뒤에 됐죠. 예. 그래서 그 뒤에 뭐 그때 말씀에 구미형 일자리 어디형 일자리에서 다른 도시에도 그걸 추진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예. 그것 좀 어떻게 돼가나요? 지금 광주형 일자리는 이미 공장 기공식까지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공장을 짓는 단계까지 가 있고, 그게 이제 2021년도부터 이제 살을 생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구미형 일자리를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나오기 전날 이제 구미형 일자리 이제 사인하고 이제 왔고. 거긴 지금 진행 중이에요. 구미형 그렇죠. 일자리는. 예, 그 이제 협약식은 체결했죠. 대통령 참석해서.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군산형이 지금 대통령 또 참석해서 됐고, 뭐 밀양형이 있고, 횡성형이 있고, 대구형이 있고 여러 방식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 있죠. 업종이나 어떤 컨소시엄, 투자 컨소시엄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해당 지자체에서 좀 주도적으로 뭐 아이디어를 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 자치단체에서 전략적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뭐 기업을 접촉해 가지고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건데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그렇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되는 부분은 역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아까 혁신성장 부분인데 그거는 이미 벤처가 역대 최고의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또 신규 법인도 역대 최다로 10만 개 이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그 가속도를 붙여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방어하는 부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부분인데 그거는 이미 정부가 제조업 부분에서는 제조업 레네상스 정책으로 해가지고 지금 엄청 세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조선은 좀 회복하는 것 같고요. 조선은 이미 상당 부분 회복이 되고 있고 자동차 부분은 이제 중국 시장이 아직 제대로 이제 그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많이 회복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한편으로는 가속도 한편으로는 이제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면은 정책 성과가 나오리라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정태우 수석님 관악을 출마 선언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일자리 수석을 하셨던 그 경력을 살리셔서 지역에 맞는 일자리 뭐 공약 국회의원 되시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뭐 공약 세우신 거 있으세요? 제 1호 공약이 관악을 창업밸리로 만들겠다는 거죠. 창업밸리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오세정 서울대 총장님도 뵀는데 서울대도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캠퍼스 타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창업 정책인데 그게 관악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동하고 낙성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창업 벤처밸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죠. 그걸 통해서 이제 지역에서도 일자리가 나오고 나오신 김에 말씀하실 기회 드린 거고요. 하나 더 있어요. 이 요새는 선거 운동이 제일 중요한 게 SNS예요. 그래서 유튜버 구독자 숫자 늘리는 거하고 카카오 채널 유튜브 채널 개설하셨어요? 네. 예. 그거 이름이 정태호 TV입니다. 그거 다 한글로. 그런 거 그거 이제 정태호 TV. 정태호 관악을 해가지고 카카오 채널 그 많이 좀. 예, 그거는 뭐 저기 그 동네 사는 분들이나 보시고요. 표정이 지금 오늘 방송 중에 제일 좋으세요. 난 이거 하러 왔어요. 어차피 뭐 일자리는 최백은 교수님 다 얘기하실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신 정태우 수석님 그리고 최백은 교수님 저희 알릴레오 나오신 소감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죠. 그래도 그 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참 말이 많으셨는데 네. 오늘 되게 말씀 별로 없으시네. 그러니까 저도 편안하네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